어둠이 포근하게 내려앉은 밤, 다시 여러분의 곁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하루 예상치 못한 바람에 흔들리고 마음 졸이느라 참 고생 많으셨죠? 이제는 모든 무거운 짐을 문 밖에 잠시 내려놓으세요. 따뜻한 이불 속에 몸을 폭 파묻고 저와 함께 300년 전 조선의 깊은 밤속으로 조용히 걸어가 볼까요? 우리가 오늘 함께 펼쳐볼 보물은 지난 시간에 이어 우리 역사의 거대한 거울인 조선왕조 실록입니다. 사실 이 실록이라는 책은 단순히 과거의 날짜와 사건을 적어둔 딱딱한 기록이 아니에요. 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왕이 흘린 땀방울, 신하들의 치열한 목소리, 그리고 이름 없는 백성들이 밤하늘을 보며 빌었던 간절한 소망까지. 세상의 모든 희로애락을 붓끝으로 건져 올린 거대한 마음의 기록이죠. 특히 조선의 사관들은 왕이 이건 좀 부끄러우니 적지 마라 고 부탁한 순간조차 임금께서 적지 말라 하셨다 라고 끝까지 적어버릴 만큼 지독하게 정직했습니다. 그들이 목숨 걸고 지켜낸 이 글자들 덕분에 우리는 수백 년 전 그들이 느꼈던 고독과 용기를 오늘 이렇게 생생하게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지난 2부에서는 성종의 태평성대를 지나 임진왜란이라는 거대한 전란의 폭풍을 뚫고 온 선조의 이야기까지 나누었죠.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끈질기게 피어났던 민초들의 생명력을 보며 마음이 참 뜨거워졌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오늘은 그 뒤를 이어 전란의 상처를 치유하고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려 애썼던 조선 후기의 왕들을 만나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행할 길은 전쟁의 폐허 위에서 중립외교라는 지혜를 발휘했던 광해군의 고독한 밤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남한산성의 차가운 눈보라 속에서 치욕을 견뎌야 했던 인조, 복수라는 이름의 꿈을 품었던 효종, 예법이라는 질서로 나라를 다잡으려던 현종을 지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조선 역사상 가장 뜨겁고도 냉철했던 사랑과 권력의 주인공 숙종의 시대를 만나게 됩니다. 자, 이제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누워보세요. 눈을 감으시고 창밖으로 은은하게 비치는 조선의 달빛을 상상해 보세요. 서걱거리는 사관의 붓소리와 함께 마음을 읽어주는 조선의 세 번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자, 이제 300년 전 조선의 밤, 그 첫 번째 문을 열어볼까요? 우리가 처음 만나볼 주인공은 조선의 제15대 왕 광해군입니다. 여러분은 광해군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어떤 분들은 폭군이라 생각하실 테고 또 어떤 분들은 시대를 앞서간 비운의 개혁가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 밤 우리는 그의 업적보다 그의 깊은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지독한 고독과 불안을 함께 읽어보려 합니다. 사실 광해군의 삶은 시작부터가 상처였습니다. 그는 왕의 아들이었지만 정식 왕비의 몸에서 태어난 적자가 아니었어요. 후궁의 몸에서 태어난 서자였죠. 당시 성리학의 나라 조선에서 서자라는 꼬리표는 평생을 따라다니는 굴레와 같았습니다. 아버지 선조는 늘 광해군을 차갑게 대했고 신하들도 그를 온전한 세자로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광해군이 느꼈을 그 서늘한 소외감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는 왜 태어날 때부터 환영받지 못했을까? 라는 질문이 소년 광해군의 밤을 얼마나 괴롭혔을까요? 그런 광해군에게 기회가 온 건 아이러니하게도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전쟁 임진왜란 때였습니다. 궁궐을 버리고 피난을 떠나던 선조는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광해군에게 분조, 즉 조정의 절반을 떼어 맡깁니다. 말이 조정의 절반이지 사실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전쟁터에 아들을 내던진 것이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가녀린 서자 왕자가 전국을 누비며 의병을 독려하고 백성들을 다독이기 시작한 거예요.
백성들은 도망간 임금 대신 자신들 곁을 지키는 세자 광해군에게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궁으로 돌아온 광해군을 기다리는 건 칭찬이 아니라 아버지의 질투였습니다. 선조는 백성들에게 사랑받는 아들을 시기했고 심지어 어린 새엄마 임목왕후에게서 적자인 영창대군이 태어나자 광해군을 세자 자리에서 내쫓으려 혈안이 됩니다. 광해군은 왕이 되기 전까지 수년 동안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잠시도 마음 편히 잠들지 못했던 그 긴 세월이 아마 훗날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보였던 예민하고 날선 성격의 원인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왕위에 오른 광해군은 누구보다 현실적이고 영리했습니다. 그는 명나라와 새로 일어나는 청나라 사이에서 중립외교라는 지혜를 발휘하죠. 명나라가 구원군을 보내라고 압박할 때 그는 장수 강옥립을 불러 은밀히 지시합니다. 가서 싸우는 척하다가 형편을 보아 항복하라. 우리 백성들의 피를 헛되이 흘리게 할 순 없다. 이 얼마나 백성을 아끼는 따뜻하고도 치밀한 마음인가요? 또한 그는 백성들이 곡물 때문에 고통받는 걸 보고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만 세금을 걷는 대동법을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합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어둠은 끝내 그를 집어삼키고 맙니다. 자신의 자리를 위협한다고 생각한 어린 이복 동생 영창대군을 뜨거운 방 안에 가둬 죽이는 증사를 방조했고 어머니처럼 모셔야 했던 임목왕후를 서궁에 가두는 폐모살제의 길을 걷고 말죠. 야사에서는 영창대군이 죽던 날 밤 광해군이 궁궐들을 거닐며 환청을 들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형님, 방이 너무 뜨거워요. 라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고 하죠. 권력을 지키기 위해 천륜을 저버린 대가는 독이 든 성배와 같았습니다. 결국 광해군은 인조반정으로 왕자에서 쫓겨나 제주도로 유배를 떠납니다. 15년 동안 왕이었던 그는 그 뒤로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유배지에서 보냅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왕이 나이든 계집종에게 광해놈이라 놀림을 받으면서도 묵묵히 밥을 먹었다는 기록은 참으로 무상함을 느끼게 합니다. 광해군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백성을 지키고 싶었던 실리적인 머리와 자리를 뺏길까봐 벌벌 떨었던 불안한 심장. 그 두 가지가 뒤섞여 그는 조선 역사상 가장 고독한 임금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시대가 저물고 그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조선의 바다에서 기적을 일구었던 한 영웅의 마음을 일그러 떠나볼까 합니다. 광해군이 변방의 전장을 누비며 세자로서의 짐을 짊어지고 있을 때 저 멀리 남쪽 바다에서는 조선의 운명을 홀로 어깨에 맨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성홍이라 부르는 이순신 장군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순신 장군님의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늘 백전백승이나 거북선 같은 화려한 승리만을 떠올리죠. 하지만 오늘 밤 우리가 읽어내야 할 것은 그 거대한 승리 뒤에 숨겨진 한 인간의 처절한 외로움입니다. 장군님이 매일 밤 붓을 들어 써내려간 난중일기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알던 강차 같은 장군 대신 잠 못 들어 뒤척이는 예민하고 여린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일기 곳곳에는 이런 문구들이 참 많아요. 밤이 깊도록 홀로 앉아있으니 마음이 어지럽다. 비가 내리는데 몸이 아파서 끙끙 앓았다. 상상해보세요. 내일이면 수백 척의 외선과 맞싸워야 하는데 조정에서는 나를 의심하고 지원군은 오지 않는 그 막막한 어둠 속에서 홀로 촛불을 켜고 앉아있는 그의 뒷모습을 말이죠. 이순신 장군님은 사실 선조 임금에게 지독할 정도로 시달렸던 분입니다. 원균의 모함과 선조의 시기심 때문에 장군직을 박탈당하고 한양으로 압송되어 모진 고문을 당하셨죠.
야사에서는 이때 장군님이 고문을 당하면서도 단 한마디의 비명도 지르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몸의 고통보다 더 컸던 건 내가 지키려 한 나라가 나를 버렸다는 배신감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도 백의종군, 즉 이름 없는 병사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그는 묵묵히 길을 떠납니다. 그 백의종군 길에 장군님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어머니의 부고였어요. 당시 죄인의 몸이었던 장군님은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기는커녕 빈소에 오래 머물 수도 없었죠. 장군님은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찌할까 어찌할까 천지에 나 같은 사정은 없을 것이다. 이 구절을 읽다 보면 성웅이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한 아들의 통곡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아 가슴이 미어집니다. 나라를 지키느라 어머니의 마지막도 지키지 못한 불효자라는 자책감이 그의 남은 생을 얼마나 무겁게 짓눌렀을까요? 하지만 하늘은 다시 그를 바다로 불러냅니다. 칠천량 해전에서 조선 수군이 전멸했다는 소식에 선조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다시 이순신을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임명하죠. 이때 그 유명한 대사가 탄생합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사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결코 자신만만한 호통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죽을 자리로 돌아가겠다는 서글프고도 단단한 결심이었죠. 명량의 울 돌목, 거칠게 소용돌이 치는 물살 위에서 장군님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라며 병사들을 독려합니다. 여기서 아주 신비로운 야사가 하나 전해져요. 명량대첩 전날 밤 장군님의 꿈에 한 신령이 나타나 왜군의 배가 어디로 들어올지 물살이 언제 바뀔지를 일러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는 장군님의 뛰어난 전략과 지형 분석이 만들어낸 결과겠지만 백성들은 이 기적 같은 승리를 하늘이 도운 것이라고 믿고 싶어 했죠. 실제로 장군님은 부하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고 전사한 병사들의 가족들에게 쌀을 보내주던 따뜻한 리더였습니다. 마지막 전투인 노량해전의 밤입니다. 퇴각하는 왜군을 끝까지 추격하던 장군님은 가슴에 차가운 탄환을 맞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다가온 찰나 그는 조카에게 유언을 남기죠. 싸움이 급하다. 내 죽음을 알리지 마라. 장군님은 자신의 죽음보다 혹여나 조선의 군사들이 동요하여 나라를 잃게 될까봐 그게 더 걱정이었던 겁니다. 그가 눈을 감던 순간 바다 위에는 별빛이 쏟아지고 있었을까요? 이순신의 마음은 충이라는 단어 하나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차라리 사랑에 가까웠어요. 나를 죽이려 한 임금조차 품어 안고 굶주린 백성들을 위해 바다를 일궈 소금을 구워 먹이며 버텨낸 지독한 사랑 말이죠. 이제 장군님이 남긴 그 바다의 평화를 뒤로하고 그의 아들이자 제자인 광해군을 밀어내고 왕자에 오른 뒤 평생을 자책과 후회 속에 살았던 인조의 시린 밤으로 천천히 걸어가 볼까요? 이순신 장군이 바다에서 쏘아올린 기적 같은 평화도 잠시에 조선의 하늘에는 다시금 먹구름이 들이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만나볼 마음의 주인공은 조선의 제17대 왕 효종입니다. 하지만 그를 효종이라 부르기 전에 우리는 복림대군이라 불리던 한 청년의 시린 가슴을 먼저 들여다봐야 합니다. 사실 효종의 아버지 인조시대는 조선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으로 기록되어 있죠. 병자호란이 터지고 인조는 남한산성의 차가운 눈보라 속에서 47일을 버티다 결국 청나라 황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른바 삼전도의 굴욕입니다. 차가운 바닥에 머리를 지으며 항복하는 아버지를 지켜봐야 했던 아들 복림대군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마 그날 복림대군의 심장에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핏빛 얼룩이 새겨졌을 거예요. 전쟁의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복림대군은 형인 소현세자와 함께 청나라 심양으로 인질이 되어 끌려갑니다. 여러분, 말이 인질이지 사실상 노예나 다름없는 생활이었습니다. 낯선 땅, 영하의 추위 속에서 그는 8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냅니다. 형인 소현세자가 청나라의 앞선 문물을 배우며 현실적인 길을 찾으려 했다면 동생인 복림대군은 밤마다 고국 하늘을 바라보며 칼을 갈았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돌아가 이 수치를 갚으리라. 그 집념 하나가 그를 버티게 한 유일한 힘이었죠. 긴 인질 생활 끝에 돌아온 조선. 하지만 그를 기다린 건 형 소현세자의 의문의 죽음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왕위에 오른 효종은 즉위하자마자 미친 듯이 나란 일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바로 북벌, 청나라를 정벌하겠다는 꿈이었죠. 효종은 신하들 몰래 군사력을 키우고 성곽을 쌓았습니다. 특히 밤마다 비밀리에 군영을 돌아보며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웠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여기서 아주 유명한 야사가 하나 전해져요. 효종이 얼마나 북벌의 진심이었는지 보여주는 대목인데, 그는 평소에 아주 좁은 소매의 옷을 즐겨 입었다고 해요. 신하들이 전하, 왕의 위엄에 맞게 소매가 넓은 옷을 입으소서 라고 간청하자 효종은 단호하게 거절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제든 말에 올라타 칼을 휘둘러야 하는데 넓은 소매가 무슨 소용인가. 왕의 자리에 앉아서도 그는 단 한순간도 편안하게 잠들지 못했던 전사였던 셈입니다. 또한 효종은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송시열을 불러 독대를 자주 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두 사람은 밤늦도록 촛불 아래 앉아 눈물로 북벌의 계획을 논했다고 해요. 나의 원통함을 씻어주리는 오직 그대뿐이요. 왕이 신하의 손을 잡고 울며 매달리는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은 통치자와 신하의 관계를 넘어 상처 입은 영혼들이 서로를 보듬는 테라피의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늘은 효종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북벌의 기틀을 다지고 대대적인 공격을 준비하던 찰나, 효종은 41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납니다. 사인은 얼굴에 난 작은 종기였어요. 어이가 종기를 짜기 위해 침을 놓았는데 하필 혈관을 건드려 과다출혈로 숨을 거둔 것이죠. 민담에서는 청나라의 저주라는 소문부터 북벌을 반대하던 세력의 독살설까지 수많은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평생을 복수와 집념 속에 살았던 남자,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했을 효종의 마음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버지를 향한 지극한 효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나라의 자존심을 세우고 싶었던 거인의 자존심이었을까요? 효종이 남긴 북벌의 꿈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연기처럼 사라졌지만 그가 키워낸 국력은 조선 후기를 버티는 든든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복수라는 뜨거운 열기를 뒤로하고 그 뒤를 이어 예법이라는 차가운 명분 속에서 신하들과 지독한 기싸움을 벌여야 했던 왕, 현종의 피로한 밤으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효종의 뜨거웠던 북벌의 꿈이 갑작스러운 죽음과 함께 식어버린 뒤 그 무거운 왕관을 이어받은 이는 아들 현종이었습니다. 여러분, 현종의 시대를 생각하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사실 역사책에서는 예송 논쟁이라는 옷을 몇 년 입느냐로 싸웠던 지루한 시대로만 기록되곤 하죠. 하지만 오늘 밤 우리가 읽어낼 현종의 마음은 거대한 신하들의 기싸움 틈바구니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했던 지독하게 필요한 왕의 고독입니다. 현종은 조선 역사에서 아주 독특한 이력을 가진 왕이에요. 바로 조선 왕들 중 유일하게 타국 땅에서 태어난 왕이거든요. 아버지가 청나라의 인질로 잡혀 있을 때 심양에서 태어났으니 어린 시절부터 전쟁의 공포와 타향살이의 서름을 몸소 겪으며 자란 셈이죠. 그래서인지 현종은 성격이 아주 온화하고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 뒤에는 누구에게도 꺾이지 않는 단단한 자존심이 숨겨져 있었답니다. 사건은 아버지 효종이 죽자마자 터져나옵니다. 왕이 돌아가셨으니 대비마마께서 상복을 몇 년 입어야 하는가를 두고 조정이 두 패로 갈라져 버린 거예요. 서인은 왕도 사대부의 예법을 따라야 하니 1년만 입으시라고 했고, 남인은 왕은 특별한 존재니 3년을 입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여러분, 지금 들으면 그게 잠도 안 자고 싸울 일인가 싶으시죠? 하지만 당시 현종에게 이 싸움은 단순히 옷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정통성이 있는 왕인가? 아니면 그저 둘째 아들일 뿐인가? 라는 가문의 자존심과 왕권의 뿌리가 걸린 절박한 전쟁이었던 거죠. 신하들은 매일 아침부터 밤늦도록 전하의 앞에서 침을 튀기며 논쟁을 벌였습니다. 청시열 같은 대가들이 고집을 꺾지 않을 때마다 현종은 그들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한숨 섞인 밤을 보냈을 거예요. 실록에는 기록되지 않은 야사 한 토막을 들려드릴게요. 현종이 어느 날 밤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궁궐 연못가에 앉아 있는데 달빛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보며 혼잣말을 했대요. 나라에 가뭄이 들고 백성이 굶주리는데 내 옷 한 벌이 이토록 무거운 짐이 될 줄이야. 왕자라는 자리가 백성을 돌보는 자리가 아니라 신하들의 예법을 심판하는 자리가 되어버린 현실에 현종은 깊은 무력감을 느꼈던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현종의 시대에는 경신대기근이라는 조선 역사상 최악의 재앙이 찾아옵니다. 지독한 가뭄과 전염병으로 길거리에는 시체가 산을 이루었고 백성들은 서로 잡아먹을 정도로 굶주렸죠. 신하들이 궁궐 안에서 상복의 길이를 논하고 있을 때 궁 밖에서는 아이들이 배가 고파 울다 지쳐 잠들고 있었습니다. 현종은 이 비극을 보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수라상을 줄이고 약을 나누어 주며 백성들을 구하려 애썼지만 이미 기력이 다한 그의 몸은 점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민담 하나가 더 있어요. 현종이 병석에 누워 있을 때 꿈속에서 돌아가신 아버지 효종이 나타나 아들아, 이제 그만 쉬거라. 너의 짐이 너무나 무겁구나 라며 어깨를 토닥여 주었다는 이야기예요. 어쩌면 현종은 왕이 된 순간부터 단 하루도 진정한 휴식을 얻지 못했던 건지도 모릅니다.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신하들의 날선 공격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조선의 기틀을 간신히 유지했습니다. 현종의 마음은 어떤 빛깔이었을까요? 그것은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고요함을 지키려 했던 은은한 달빛 같지 않았을까요? 그는 비록 화려한 업적을 남기지는 못했지만 폭풍 같은 당쟁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으려 했던 참을성 있는 지킴이였습니다. 34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던 날, 현종은 아마 가장 편안한 숨을 내뱉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현종의 조용한 한숨이 머물던 자리에 조선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화려한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바로 현종의 아들, 조선의 카리스마 그 자체였던 숙종의 시대입니다.
자, 이제 권력을 쥐고 흔들었던 냉철한 군주와 그를 사랑하고 미워했던 세 여인의 뜨겁고도 시린 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이제 드디어 조선 역사상 가장 뜨겁고도 서늘했던 시대, 숙종의 밤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숙종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TV 드라마에서 자주 보았던 장희빈과 인현왕후의 치열한 암투가 생각나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 밤 우리가 읽어낼 것은 단순히 세 여인의 질투가 아닙니다. 그 여인들의 사랑을 칼날처럼 이용해 왕권을 지키려 했던 세상에서 가장 냉철했던 한 남자의 마음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성녀처럼 기억되는 인현왕후 민씨의 마음을 들여다볼까요? 그녀는 명문가 출신으로 숙종의 두 번째 왕비가 되었습니다. 성품이 어찌나 고왔는지 궁궐 사람들은 그녀를 살아있는 보살이라 불렀죠. 하지만 숙종은 그 고요하고 바른 성품이 오히려 답답했던 모양이에요. 인현왕후가 텅 빈 침전에서 홀로 촛불을 켜고 숙종을 기다리던 그 수많은 밤. 차가운 바람만이 문틈을 타고 들어올 때 그녀가 느꼈을 외로움은 얼마나 깊었을까요? 그녀의 사랑은 마치 소리 없이 내리는 눈처럼 하얗고 시린 것이었습니다. 그런 인현왕후의 가슴에 불을 지른 여인이 바로 장희빈, 장옥정입니다. 장희빈은 실록에 공식적으로 얼굴이 대단히 아름다웠다고 기록된 유일한 여인이에요. 야사에서는 그녀가 처음 궁녀로 들어왔을 때 그녀의 미모를 본 상공들이 이 아이가 장차 궁궐에 큰 사단을 내겠구나 라며 탄식했다고 전해지죠. 숙종은 장옥정을 처음 본 순간 번개를 맞은 듯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매력은 인현왕후와 정반대였죠. 붉은 장미처럼 화려하고 불꽃처럼 뜨거웠습니다. 숙종은 그녀를 위해 법도까지 어겨가며 희빈의 자리에 앉혔고 결국 인현왕후를 폐위시키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숙종의 사랑은 유통기한이 정해진 독이 든 성배와 같았습니다. 장희빈이 아들을 낳고 권세가 하늘을 찌를 때 숙종의 눈에 또 다른 여인이 들어옵니다. 바로 무수리 출신의 숙빈 최씨입니다. 최씨는 궁궐에서 가장 낮은 일을 하던 여인이었지만 영리하고 소박한 매력이 있었죠. 야사에서는 숙빈 최씨가 한밤중에 인현왕후의 보기를 빌며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하다가 숙종의 눈에 띄었다고 해요. 숙종은 그 소박한 모습에 마음이 흔들렸고 이는 곧 장희빈의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장희빈의 마지막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인현왕후를 저주하기 위해 궁궐 한 구석에 취선당이라는 사당을 짓고 인형에 화살을 쐈다는 혐의로 사약을 받게 되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때 옥정아라 부르며 세상 모든 것을 줄 것처럼 사랑했던 남자가 이제는 차가운 사약 사발을 들고 나타난 것입니다. 장희빈은 사약을 거부하며 울부짖었고 숙종은 문 밖에서 그 비명을 들으며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숙종이 흘린 눈물은 사랑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권력을 위해 사랑을 죽여야 했던 자기 자신을 향한 연민이었을까요? 인현왕후 또한 복위는 되었으나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숙종의 곁을 지킨 숙빈 최씨 역시 자신의 아들인 연인군 등을 지키기 위해 숨죽이며 살아야 했죠. 숙종은 이 세 여인을 진심으로 사랑했을까요? 어쩌면 그는 자신의 강력한 왕권을 세우기 위해 신하들의 세력을 교체할 때마다 그 명분으로 여인들을 갈아치웠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숙종의 마음은 거대한 소용돌이 같았습니다.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권력에 방해가 되는 순간 누구보다 차갑게 외면했죠. 세 여인이 머물다 간 자리에는 화려한 비단자락 대신 주인 잃은 고독과 정적만이 가득했습니다. 사랑조차
정치의 도구로 써야 했던 이 지독한 군주의 고도. 이제 여인들의 이야기를 비로하고 숙종이 왜 그토록 잔인할 정도로 완벽한 환국의 정치를 펼쳐야만 했는지 그의 머릿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숙종의 진짜 얼굴,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이어가 볼까요? 여인들의 화려한 치맛자락이 쓸고 지나간 궁궐의 복도. 그 끝에는 항상 한 남자의 날카로운 눈빛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바로 조선의 제19대 왕 숙종입니다. 여러분, 앞서 보았던 장희빈과 인현왕후의 비극은 사실 숙종이 치밀하게 설계한 권력이라는 이름의 바둑판 위에서 벌어진 일들이었어요. 오늘은 숙종의 입장이 되어 그가 왜 그토록 잔인할 정도로 완벽하게 판을 뒤엎는 황국 정치를 펼쳐야만 했는지 그 속마음을 찬찬히 읽어볼게요. 숙종은 14살이라는 아주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어린 소년이 즉위하자마자 수염이 덥수룩한 노대신들을 제압하며 카리스마를 뿜어냈다는 사실이에요. 당시 조정은 서인과 남인이라는 두 거대한 세력이 왕보다 더 큰 힘을 휘두르고 있었죠. 숙종은 밤마다 궁궐의 높은 누각에 올라 생각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저들이 나를 우습게 보지 못하게 할까? 어떻게 해야 조선의 모든 권력이 오직 나에게로 흐르게 할까? 숙종이 선택한 방법은 아주 파격적이었습니다. 바로 환국이었죠. 환국이란 말 그대로 국면을 확 바꾼다는 뜻이에요. 서인이 힘이 너무 세졌다 싶으면 어느 날 갑자기 트집을 잡아 그들을 모조리 내쫓고 남인들에게 권력을 다 줘버립니다. 그러다 남인들이 기고만장해지면 다시 그들을 숙청하고 서인들을 불러들이죠. 여러분, 이건 단순히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었어요. 상대방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지독한 심리전이었습니다. 야사에서는 숙종의 성격이 불과 같았다고 전해집니다. 한번 화가 나면 궁궐 기둥이 떨릴 정도로 호통을 쳤고 신하들은 그 앞에서 감히 고개도 들지 못했대요. 하지만 숙종의 진짜 무서움은 그 불같은 성격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이었습니다. 그는 신하들을 진심으로 믿지 않았어요. 오늘 나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저자가 내일은 나를 배신할 수도 있다. 이런 불신이 숙종을 평생 잠 못 들게 만들었을 거예요. 숙종이 밤마다 병복을 하고 한양 도성을 돌아다녔다는 민행야사는 사실 백성들의 삶을 살피기 위함도 있었지만 신하들이 밖에서 무슨 짓을 꾸미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그의 지독한 의심에서 시작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숙종의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기사 황국입니다. 사랑하는 여인 장희빈이 아들을 낳자 숙종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 아들을 세자로 세우려 합니다. 이를 반대하는 서인들을 단칼에 베어버리고 그들의 수장이자 평생의 스승 같았던 송시열에게 사약을 내리죠. 여러분, 송시열이 누구인가요? 효종과 함께 북벌을 논했던 당대 최고의 거물입니다. 그런 노학자에게 사약을 보내며 숙종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미안함보다는 이제야 진정으로 내가 이 나라의 유일한 주인이 되었구나 라는 서늘한 해방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판을 뒤엎을 때마다 궁궐들에는 피비린내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숙종은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 장희빈에게 사약을 내리던 날 그 판을 다시 한번 뒤집었습니다. 장희빈을 지지하던 남인들을 모조리 내치고 서인들을 다시 불러들였죠. 신하들은 숙종의 손바닥 위에서 춤추는 인형에 불과했습니다. 숙종은 그렇게 조선 역사상 그 누구도 넘보지 못할 강력한 왕권을 손에 넣었지만 그 대가로 진정한 친구도 영원한 연인도 잃어버린 채 홀로 늙어갔습니다.
숙종의 마음은 차가운 강철과 같았습니다. 나라를 안정시키고 왕권을 세우기 위해 그는 스스로 괴물이 되기를 자처했죠. 하지만 그 강철 같은 마음 한구석에는 여인들의 비명과 죽어간 신하들의 눈물이 고인 작은 웅덩이가 있지 않았을까요? 숙종은 4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왕자를 지켰지만 그 긴 밤들을 지탱해 준 건 사랑이 아니라 지독한 고독과 긴장이었습니다. 판을 흔드는 자의 고독. 이제 숙종의 시각에서 바라본 정치를 뒤로하고 그 서슬퍼런 칼날 아래서 목숨을 걸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려 했던 신하들, 그리고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져 싸워야 했던 사람들의 시선으로 이 거대한 환국의 드라마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과연 신하들에게 숙종은 어떤 임금이었을까요? 앞서 숙종 임금님의 시선에서 이 거대한 바둑판을 들여다보았다면 이제는 그 바둑판 위에 놓여있던 바둑돌들의 마음을 읽어볼 차례입니다. 바로 목숨을 걸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려 했던 신하들의 이야기죠. 여러분, 숙종시대는 조선 역사상 신하들이 가장 똑똑하면서도 가장 위태로웠던 시기였습니다. 밤마다 서재에서 촛불을 켜고 나라의 운명을 논하던 그들의 가슴 속에는 과연 어떤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을까요? 그 중심에는 조선 성리학의 거대한 태산이라 불리는 남자, 우암 송시열이 있었습니다. 송시열은 효종 때부터 북벌을 꿈꾸며 왕의 곁을 지켰던 상징적인 인물이었죠. 신하들에게 그는 임금보다 더 높은 존경을 받는 스승이었고 백성들에게는 조선의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하지만 숙종의 눈에 송시열은 너무나 커버린 그림자였습니다. 왕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신하, 그것은 절대 권력을 꿈꾸는 숙종에게는 반드시 치워야 할 거대한 바위와 같았죠. 사건은 서인 세력이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지며 시작됩니다. 송시열을 따르는 원칙주의자들인 노론, 그리고 조금 더 부드럽고 유연한 정치를 꿈꿨던 젊은 선비들인 소론. 여러분, 한 뿌리에서 나온 이들이 왜 남보다 더 무섭게 싸워야 했을까요? 야사에서는 송시열과 그의 제자 윤증의 갈등을 회니시비라고 부르며 아주 상세히 전합니다. 스승인 송시열이 제자 아버지의 묘지명을 무성의하게 써준 것에서 시작된 작은 감정의 고리, 나중에는 나라를 두 쪽으로 가르는 거대한 당쟁의 불씨가 된 것이죠. 사소한 오해와 자존심이 한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나아가 역사를 뒤흔드는지 보여주는 참 서글픈 대목입니다. 기사환국이 터지던 날밤, 83세의 노학자 송시열은 제주도로 유배를 떠나는 배 위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평생을 바쳐 지켜온 유교적 질서가 어린 제자였던 숙종의 손에 처참히 깨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 그는 정읍으로 끌려와 숙종이 내린 사약을 받게 됩니다. 야사에서는 송시열이 사약을 마시기 전 제자들에게 나의 도는 오직 정직할직 하나뿐이다 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해요. 거대한 거인이 쓰러지던 그 밤, 한양 도성에는 서인들의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숙종은 그 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진정한 왕이 되었음을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거인이 사라진 자리는 또 다른 괴물들로 채워졌습니다. 노론과 소론은 이제 상대방을 무너뜨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죠. 장희빈의 편에 서서 권력을 잡았던 남인들, 그리고 다시 그들을 몰아내고 복귀한 서인들. 신하들은 밤마다 비밀스러운 모임을 열어 다음 판을 어떻게 짤지 음모를 꾸몄습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고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지가 되는 이 지독한 굴레 속에서 선비들이 꿈꿨던 도학 정치의 이상은 점점 빛을 잃어갔습니다. 특히 소론의 영수였던 박세채나 남구만 같은 인물들의 마음도 참 아팠을 거예요.
그들은 노론과 남인 사이에서 어떻게든 화해를 시켜보려 애썼지만 숙종의 환국 정치는 그들에게 중간지대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숙종은 신하들이 서로 미워하고 견제할수록 자신의 왕권이 강해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은근히 갈등을 부추기기도 했으니까요. 신하들은 왕의 총애를 얻기 위해 사랑하는 여인들, 장희빈, 숙빈 최씨를 앞세웠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젊은 인재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갔습니다. 신하들의 마음은 충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생존의 몸부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죽지 않기 위해 상대를 죽여야만 했던 시대. 300년 전 그들의 치열했던 밤을 떠올려 보세요. 화려한 관복 속에 숨겨진 떨리는 심장소리. 유배지에서 가족을 그리워하며 쓴 편지들. 그 안에는 권력욕만큼이나 깊은 인간적인 공포와 외로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독한 당쟁과 환국의 소용돌이가 지나간 자리, 이제 숙종의 시대도 저물어 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모든 비극과 영광을 뒤로하고 오늘 우리가 만난 수많은 마음들을 하나로 묶어 우리 삶의 거울로 삼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3부의 대미를 장식할 가장 깊은 위로와 통찰의 메시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로 함께 걸어가 볼까요? 여러분, 이제 긴 여행의 끝자락에 다다랐습니다. 광해군의 고독한 밤부터 시작해 이순신의 거친 바다, 효종의 뜨거운 집념, 현종의 고요한 인내, 그리고 숙종의 불꽃 같은 환국까지. 오늘 우리와 함께했던 수많은 인물의 마음소리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쯤 여러분의 곁에는 고요한 어둠이 내려앉아 있고 마음속 소란스러웠던 생각들도 조금씩 잦아들고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긴 이야기를 나눈 이유는 단순히 지식을 채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제 채널의 이름인 조선왕조심록처럼 300년 전 그들의 마음을 거울 삼아 오늘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가만히 토닥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인물들의 삶을 철학적으로 한번 들여다볼까요? 먼저 광해군과 인조를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평생 불안이라는 그림자와 싸워야 했습니다. 광해군은 서자라는 컴플렉스 때문에, 인조는 삼전도의 굴욕이라는 트라우마 때문에 밤잠을 설쳤죠.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을 잠 못 들게 하는 그 불안의 실체는 무엇인가요? 라고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불안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마르십니다. 그들이 그토록 지키려 애썼던 권력도, 그들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적들도 결국은 시간이라는 거대한 강물에 씻겨 내려갔다는 사실을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오늘의 불안도 결국은 그렇게 흘러갈 한 조각 안개일 뿐입니다. 또 숙종과 그를 둘러싼 여인들의 마음은 어땠나요? 그들은 사랑을 갈구했지만 정작 그 사랑이 권력과 뒤섞이는 순간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장희빈의 뜨거웠던 욕망도, 인현왕후의 차가웠던 인내도 결국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채 타인의 시선과 자리에 매달렸던 아픈 기록들입니다. 불교 철학에서는 집착이 곧 고통이라고 말하죠. 숙종이 판을 뒤엎을 때마다 누군가는 목숨을 잃고 누군가는 눈물 지어야 했던 그 잔인한 환국 정치는 어쩌면 우리 내면에서 매일 벌어지는 감정의 기복과 닮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 질문을 품고 잠시 숨을 골라보세요.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 애쓰느라, 혹은 무언가를 손에 쥐려 버둥거리느라 정작 가장 소중한 여러분 자신의 평온함을 놓치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 밤 제가 여러분의 머리맡에 놓아드리고 싶은 가장 귀한 마음은 바로 이순신 장군의 단단함입니다.
장군님은 나라가 자신을 버리고 신하들이 모함하고 심지어 하늘마저 무심하게 어머니를 데려간 최악의 상황에서도 결코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장군님의 철학은 단순했습니다. 오직 나에게 주어진 오늘을 충실히 살아내는 것. 12척의 배로 133척을 마주했을 때 그가 느꼈을 공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지만 그는 그 공포를 용기라는 이름으로 다시 썼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서운하셨나요? 아니면 감당하기 힘든 파도가 밀려와 도망치고 싶으셨나요? 이순신의 밤을 기억하세요. 그 고독한 거인의 망치 소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단단한 성벽을 쌓아줄 것입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테라피는 바로 연결감입니다. 나 혼자만 힘든 줄 알았는데 수백 년 전 왕좌에 앉아있던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외로워했고 질투했고 자책하며 밤을 지새웠다는 사실. 그 연결감이 우리를 덜 외롭게 만듭니다. 그들이 겪은 폭풍우도 결국은 지나갔고 그 자리에는 다시 찬란한 아침 햇살이 비쳤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고단함, 오늘의 눈물, 오늘의 후회는 여러분이라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채우는 소중한 문장들일 뿐 결코 결말이 아닙니다. 이제 무거웠던 역사의 책장을 천천히 덮겠습니다. 사관의 붓소리도 멈추고 촛불도 희미해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충분히 고생하셨고 충분히 잘해오셨습니다. 이제는 모든 생각을 멈추고 조선의 평온한 달빛이 여러분의 창가를 비추듯 따뜻한 평안 속에 몸을 맡기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기록하는 조선왕조심록 3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는 거친 파도 대신 잔잔한 호수가, 나의 선 칼날 대신 부드러운 비단자락이 머물길 기도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는 오늘 우리가 만난 영웅들의 기계와 왕들의 지혜가 여러분의 하루를 든든하게 지켜줄 거예요. 자, 이제 깊고 깊은 단잠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세요. 오늘 밤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평온한 밤 되세요. 안녕히 주무세요.